이제 좀 핵심 요구들을 좀 보면요. 탄소 상쇄, 뭐 흡수 이게 아니라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자. 배출을 줄이자. 근데 그러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녹색 성장 패러다임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체제 전환을 체제 전환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과 이윤을 위해서 자연과 인간을 상품화하지 마라. 탈상품화하라 이거예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은 탄소를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대요. 뭐 누군가가 야 나중에는 물도 우리가 물도 팔고 사서 먹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근데 지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물이 이제 상품화가 되고 이런 것처럼 지금 노동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모든 게 다 상품화되는데 이거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역사적 책임인 거죠. 아까 이 불평등 책임 말씀드렸는데 기후위기 유발에 대해서 이 책임, 이 생태적 기후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누가 뭐 잘못을 했어요. 뭐를 실수로라도 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쳤어.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법적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뭔가 부정의한 몰카를 찍었다거나 성추행 어떻게든지 이거를 법적 책임을 우리가 지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대미문의 기후위기 하루에도 수천 몇 백 명이 기후위기로 인해 가지고서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 전대미문의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워야 되지? 사실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의 기후운동 혹은 생태라든가 이런 녹색에 관심 있으신 분들 보면은 좀 약간 비꼬미 들어가긴 할 텐데 좀 우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녹색하고 한사님 같은 거 저도 한사님 가서 조합원이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하고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데 조합원 하면서 근데 뭔가 책임의 문제라든가 뭔가 각색을 이건 아니야라고 해야 될 때 그런 거는 또 뭔가 이렇게 나하고는 안 맞아 좀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 문화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돌고 이제 끌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송 참사라든가 며칠 전에 이제 그 6주년이었는데 이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왜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지? 왜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포스코가 같이 뭘 하려고 하고 SK에서 어디서 지원을 받고 이제 좀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좀 심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좀 이런 한번 그냥 화두를 좀 던져볼게요. 그리고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거짓 해법들, 녹색 성장에 기반한 시장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배출권 거래제서부터 이제 탄소세를 둘러싸고도 이제 논쟁은 많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문제, 인센티브의 문제, 시장적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가 돈 더 드니까 안 하겠지. 이제 이런 기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가능할까? 좀 이제 이런 물음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도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격화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후위기를 영향받는 공동체가 스스로 대표하고 대응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발전 노동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대화하자. 대화해도 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진 찍고 대화했어 하고 자유롭게 나갈 텐데도 속된 비정규 노동자는 우리랑 대화하자 이러고 있어요.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저는 대화하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군가 가서 당신 원하는 거 뭐예요? 마을 같은 데 가가지고서 하면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하게 하고 그거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게 핵심인 거거든요. 지금 거버넌스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30명 뭐 위원회가 있으면은 27명 이제 자기네들 쫙 해놓고 이제 3명 정도 이렇게 많으면은 어떤 경우는 1명 들어와 해놓고 이제 무슨 심사에도 보이고 뭐 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이게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오히려 더 훼손된 측면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파수결력기업 초국적 금융기관들 기후위기 악화에 책임이 있는 이런 애들은 기후위기 정책하는 데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얘기하자면은 포스코? 너네가 왜 기후위기 정책에 왜 너네가 들어와? 너네가 주범인데? 이거잖아요. 너가 가해자인데 왜 네가 이 대책을 너를 어떻게 벌여야 될지 처벌을 얘기했는데 네가 왜 들어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나 이제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슨 산업계 대표들도 와야 되고 근데 노동계 대표는 또 없잖아요. 농민 대표 이거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탄소중립위원회 이런 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잘못돼요. 이렇게 다 전문가 3분의 1, 정부 관료 3분의 1, 산업계 3분의 1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양념처럼 후추 뿌리듯이 이제 뭐 시민사회로. 근데 시민사회 대표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시민사회 대표성이 있느냐? 이게 또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한중이라든가 이런 거버넌스에 들어가라 할 때 뭐 단체 예를 들어서 뭐 농민 대표로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곡성 농민회가 연락을 해가지고 너희가 한 명 대표 보내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가거든요. 누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대표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민사회 대표라면은 시민사회 안에서 그 대표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러면 같이 뭐 불러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후정의 운동에서 당사자 중심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고 거기서 가해자들은 사실 빼야 되는데 이래서 완전히 빠질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체제에서. 하지만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저는 큰 차이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기후를 넘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연결되는 거긴 하지만 생태계 조화, 공존 이제 이런 거죠. 경쟁, 뭐 각자 도생 이런 게 아니라 좀 공존의 메커니즘. 그리고 이제 전지구적 연대와 행동. 이게 이제 콜처방법 때 그 사진인데 참고로 내년에 콥 30은 브라질에서 지금 룰라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분위기를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차밤바, 뭐 어게인 좀 이런 분위기로 해서 지금 그래서 전 세계 좀 진보적인 그 기후정의 운동이랑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좀 큰 판을 벌이려고 하니까 이런 마음 준비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레타 툰베리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했는데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빠졌어요. 왜? 너무 과격해졌거든요. 너무 과격해졌어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들이 보면은 2021년 같은 경우에 이때 그 코로나 때인데 이제 컵도 안 갔었죠. 왜냐하면은 이거 이 가난한 나라들에서 자기들이 비니까 보내서 못 오는데 그러면 그들이 뭐 참가하지 않는데 나도 안 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백신도 다 이제 거기도 다 이제 분배를 해야 된다. 돈 있으면 백신 사고 없으면 못 사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랬던 거고 여기서 말했던 이제 그 대안이 이런 거예요. 그 구호였던 거예요. 글로벌 기후 행진에 역사적으로 부정형 체제를 통해 이득을 봤던 가장 부유한 엘리트들에 의한 마파 정부는 아니고요. 먼저 혹시 아시는 분?
영어 약자예요. 영어로 하면 most affected peoples and areas.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후정의 당사자로 나섰던 거고 이들에 대한 배상, 국방부의 급격한 대출량 감축, 공정한 백신 공급, 부채 탕감, 그리고 기후 재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은 요구를 하는데 이게 특법이 아니라 이것들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직 한국에서는 이런 걸 목표를 얘기도 못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벌써 3년 전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에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봄에 있었던 이제 그 기후행진에서는 기후 배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남반구에서도 그 부채 탕감, 빚 탕감을 해라. 이게 국방부가 책임을 지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후 배상을 손실과 피해 혹시 아세요? 그 기후 변화 당사자국의 콥에서 논의됐던 건데 옛날부터 이제 도서국가들에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섬을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한 나라는 파푸아뉴기니에 투발론가 땅을 샀어요. 그리고 다 이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못 살 것 같아가지고서 50년 후에는 그랬다가 이제 기후 운동이 막 퍼지는 거 보면서 우리는 여기 안 떠나 하고 다시 이제 We are fighting 뭐 이런 거 이제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싸우고 있고 이제 이들이 계속 주장했던 거가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 이거 너희가 그냥 돈 줘가 아니라 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퍼졌어요. 그리고 그 기후변화 당사자국 회의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되다가 재작년에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데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아직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칙만 이게 됐고 한 10년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합의만 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 개념은 이미 그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져서 이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말리아 같은 데서 그냥 예를 들어서 농사 짓던 데가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게 되는 상황 그럼 거의 떠나야 되잖아요. 도서 국가가 해수면 상승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기가 막힌 거 많아요. 이렇게 교회 첨탑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섬들이 있어요. 피지 어떤 섬도 가보면은 공동묘지가 물에 잠기고 그럼 거기 떠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되돌릴 수 없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너네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통과는 됐는데 이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서는 이건 배상이다. 그러니까 기후 정의운동이 이건 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파키스탄 같은 데서는 배상까지는 아니고 이제 보상 이 얘기를 하는데 또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무슨 보상이야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이 용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논쟁이 좀 벌어지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원칙적인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한다는 있었지만 그다음에 안 되고 이건 뭐냐면 2009년도 아까 그 코펜하겐 컵에서 이 1992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부터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과 역량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라지만 서로 다른 책임이 있고 서로 다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둘러서 국방부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이 얘기를 이제 집어넣은 거였던 거거든요. 2009년에 그래서 북방부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이 1년에 1,000억 불씩을 이제 남반구의 기후변화 적응과 이제 뭐 감축에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올해 작년인가 처음으로 이제 1,000억 달러 도달했다라고는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온갖 것들 다 이제 이렇게 쓸어 모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애초에 그 취지에 맞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약속은 됐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2009년에 했던 약속이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전혀 된 거 없어요. 그냥 한다 이것만 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제 목소리는 커질 거예요. 이 부채 탕감의 문제. 왜냐면은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운이 나쁜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자기네들 책임이 없음에도 조금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의한 방법식이 아니라 뭔가 더 정의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근데 단지 자선, 그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권력을 바꾸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권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무슨 민중 권력 정치 이런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정부 관료들, 산업계만이 막 결정을 하고 있었다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 노동대표, 농민대표가 몇 명이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서 이야기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결정은 안 되더라도. 그럼 그만큼 발언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관계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보도가 돼서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럼 그거가 또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 변화라고 했을 때에는 혹은 뭐 이제 체제 전환 운동에서는 뭐 사회 세력화를 하자 하는데 이게 뭐 지금 뭐 때려잡자, 뭐 때려 부수자, 솔직히 말해 때려 부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잖아요. 그럴 힘이 없으니까 뭔가 변수가 되자. 사실 그거거든요. 변수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고려될 수 있게 하자. 기후 운동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쟤네들이 뭔가 약간 당황해하곤 한다거나 혹은 자기들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여기 좀 눈치라도 좀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부족해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2019년도에 그때 루명래 환경부 장관 무슨 청년들과 무슨 간담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외무부 건물에서 이제 활동가들 같이 갔어요. 피켓팅 하려고 가가지고서 앞에서 피켓팅 들고 지나갔는데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때까지는 한국 정부 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동민 장관도 옛날 환경 활동하셨던 분이잖아요. 교수도 하셨고 지나가면서 뭘 아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막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파이팅! 이러고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막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내가 피켓을 들고 막 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는 나는 너가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아. 그건 난 반대해. 이렇게 해서 안 돼.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바꿔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람 마치 우리 딱 같은 편이잖아. 이 분위기였거든요. 그래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파이팅? 수고하십니다. 변수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운동이 힘을 가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피켓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을 또 모으고 할 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까 다시 맨 처음에 그 천면에 있었던 푸드사이드로 어느 편에 썼던가 뭔가 대립점이 있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실 진전이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흐름덩 다 녹아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전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무슨 노동자들 과격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싸우면은 조금이라도 나가기 힘든 측면이 또 있거든요. 노민들 싸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뭔가 협상하고 그럴 필요도 그래야 될 때는 그래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되지 않죠. 힘을 가지고서. 근데 거기 힘을 가지고 쟤네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쟤네들이 막 반대하면 어떡하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권력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고 생각하던 때에서 뭔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는 그만큼 우리 힘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권력 변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쓱쓱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냥 비탄감이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저는 이 사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추출주의 문제인데 이게 러시아 민스크 지방에 있는 국립탄광이에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탄광이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저 이거 볼 때마다 숨이 푹 막혀요. 근데 이 뭐 깊이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지만 이게 뭐 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도시예요. 이 빌딩들 보이세요? 건물들 나름 고층 아파트들.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뚫은 빵꾸를 메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메우나 좀 이런 건데 그냥 아주 짧게 한 5분 정도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이게 이제 추출주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구멍을 왜 뚫었을까요? 구리를 캐내려고. 구리는 왜 캐냈을까요? 돈이 되니까. 구리 팔아서. 그죠? 구리가 상품인 거잖아요. 딴쪽에 있던 뭔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리 말고 흙도 있고 다른 돌들도 있었을 텐데 그 돌들은 가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숲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죠? 냇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마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구리를 파내야 되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치워야 되잖아요. 그 가치는 어떻게 되죠? 없는 거잖아요. 그건 비용이에요. 구리를 캐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건 다 비용인 거예요. 나무 걷어내야 되는 거 비용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 정도 내보내야 되는데 뭔가 보상금 줘서 내보내는 거 비용이 되는 거예요. 되게 오묘한 생태 시스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숲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깃들어 살고 있는 뭔가 생명들이 있었을 텐데 다 비용이에요. 없는 이만 못한 존재. 이게 저는 추출주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언론들 만들어버리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브라질 세라도 지방이에요. 약간 남쪽에 있는 아마존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뭐 사바나 지역이고 이 뒤에 보이는 거가 그냥 뭐 잔디밭처럼 보시면 이게 다 밀림 같은 거예요. 숲이에요. 지금 농지로 만들었어요. 이게 805제곱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805제곱킬로미터면 서울시가 605제곱킬로미터예요. 서울시보다 큰 면적인데 이런 거가 이제 막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어디에 무슨 농지 뭘 재배하기 위한 거냐? 카길 아시죠? 네. 카길에서 카길의 이제 공대식 축산 시스템에 닭들 모이 만들기 그 모이를 재배하기 위한 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걸 밀어내는 데 있어서 이거 밀어내야 되죠. 왜냐면은 닭 모이를 줘야 되니까. 닭 모이를 안 주면 돈을 못 버니까. 그럼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무들 생태 시스템은 다 비용인 거예요. 근데 이런 데는 오히려 되게 싸겠죠.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부차화되고 위계화시키는 이제 이 시스템이 추출주의의 좀 핵심이에요. 2020년도에 네이처지에 나왔었던 보고인데 역사상 처음으로 자연 생체량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건물이나 뭐 도로나 뭐 이런 인위적 물질량이 이제 더 커진 상황. 여러분들 동물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다르겠다. 서울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면은 무슨 세렝게티 고원을 뛰어다니는 뭐 톤스는 가젤과 뭐 치타, 기린 이런 얘기하면 사실 보통은 야생동물 많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육지에 있는 포유류 인간이 한 30% 정도 되고 인간이 먹기 위해서 사육하는 공대식 시스템에서 사육하는 뭐 소, 돼지, 닭, 칠면조 이런 애들이 한 3분의 2가량이 되고 야생동물은 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두 사실은 뭐냐면은 이 표는 인간이 지구에 남긴 이 족적 발자국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이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얘기하는데 그걸 어느 정도로 넘어섰는가? 왜 넘어섰는가?
이런 부분들 좀 반추해 줄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되게 싼 고기를 먹게 해줬어요. 먹게 해줬는데 문제는 그거 이제 되게 잔인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누가 폴 맥카트니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되게 유리창으로 돼 있었으면 아무도 거기 안 먹을 거라고.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뭘 또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뭐 안타까워 뭐 이러지만 우리도 똑같이 사육되고 있다는 점. 안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뭐 이래야 되는 것처럼. 나오면 그냥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에서 나온 건데 채취주의라고 아까 이제 뭐 번역했다고 했던 건데 이거예요. 지구와의 비호혜적이고 지배적인 관계, 오로지 취하는 관계를 일컫습니다. 취하면서도 재생을 한다거나 미래 생명을 지속한 돌봄과는 관계없는 그것과 정반대의 개념이고 생명을 존엄이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며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기 위한 대상으로 환원합니다. 생명 시스템을 자연을 그러니까 저는 자원이라는 표현도 요즘 점점 더 쓰기가 싫어요. 자연 자원 이러면은 이게 되게 인간 중심적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원이 되려고 존재하는 건 아닐 텐데 우리는 그걸 자원으로 바라본다는 건 되게 우스운 거잖아요. 마치 백인들이 아프리카 처음 가가지고서 흑인들 보고 나서 너희도 저렇게 많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공존의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수단시하는 대상으로 환원합니다. 복잡하고 오묘한 생태 시스템을 자연자원으로 산을 아까 이제 그 광산처럼 광물 채취의 방해물로 여깁니다. 인간 또한 무한히 착취할 수 있는 대상 혹은 국경과 감옥, 보호구역에 가둬야 할 사회적 징후로 취급합니다. 추출주의 경제는 삶의 다양한 구성 요소 사이의 밀접한 연결을 대상화하고 무시합니다. 연결된 존재를 떼어냄으로써 생길 수 있는 많은 구성적인 영향들을 숨겨놨습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이런 것들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추출주의라든가 우리의 익숙한 삶은 그걸 다 끊어놓는 방식인 거죠. 이 추출주의는 항상 위계만 있는 게 아니라 희생지대를 필요로 해요. 용이 넘어갈게요. 뭐 아까 좀 나왔던 거예요. 흙과 기운소, 물과 석유, 구불권과 야생 멧돼지, 건드려와 그런 하여간 인간 중심으로 딱 그걸 보고 이건 더 귀중한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무슨 꽃이라고 할지라도 뭐 들에 있는 들꽃하고 뭔가 이 장미하고 상품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 가치에 따라서 이 위계가 이제 맺어지고 누가 돈을 받는 노동도 마찬가지죠. 그죠? 정규직, 비정규직, 뭐 여성 노동, 남성 노동, 가사 노동, 뭐 사무실 노동, 화이트 클래스, 뭐 블루 클래스 사실 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쿠바 같은 나라들 옛날에 사회주의권에서 의사들 돈 많이 받고 어떻게 그게 당연한 걸 여겨질 수 있는 사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의사파악 같은 게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거고요. 이제 이 핵심인데 불평등에서 항상 희생지대를 필요로 해요. 아까 광산을 만들 때, 팔 때 그 위에 있는 거를 쓸어내야 되는데 그럼 그 희생지대가 있는 것이고요.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식민지 노동 그리고 미국에서 노예노동 이게 필요했었던 거. 노동자들이 무슨 산업이 없군 이러면서 경제 발전을 할 때 집에서 진짜 이 뭐래요 가정주부가 돼가지고서 이제 하는 또 이런 정지 끊임없이 뭔가 희생제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 지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진보, 성장, 발전 그리고 요즘은 녹색, 탄소 중립 이런 이름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희생지대를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희생지대는 최대한 눈에 안 보이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뭘 주문을 했더니 아침에 딱 맛있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되게 재밌었던 사건이 있는데 다음에 어디 사진 있으신가요? 구례에서 2-3년 전에 한번 또 막 홍수 나가지고서 소들이 막 떠내려가다가 어디 지붕 위에 내가 있었잖아요. 막 산들 보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돼지 떠내려가면 저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굴의 그 소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구조됐어요. 근데 축사다 망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다 도축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소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그 소들이 이렇게 포장된 이렇게 고기로 나오면은 그럼 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돼지가 떠내려가는 거 보면은 막 발을 동동 구르는데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돼지들이 고기 포장돼서 나오면은 이제 그건 또 되게 당연하고. 뭐 여기서 죄의식 느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생에너지로 간다고 했을 때 남는 게 이거예요.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원은 바뀔 수가 있지만 여전히 이 관계들은 희생지대는 추출 비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바람과 태양은 재생 가능한데 바람과 태양은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뭐 태양광 패널로 받아서 풍력 터빈을 돌려야 되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는 또 뭔가 광물을 필요로 하고 또 그걸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무슨 이 뭐죠 콩고 같은 데서 여기는 코발트 3분의 1에서 만들어지는데 아동노동이라든가 아티산 코발트라고 하죠. 수제 손으로 파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런 관계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기후위기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에너지를 계속 에너지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시스템 속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소금물 공법 리튬은 땅을 더 많이 차지해요. 쫙 펼쳐놔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그리고 기후 재난에서 진짜 동물들도 많이 죽어나거든요. 호주 산불 났을 때도 그렇고 시베리아 쪽에서 이 차가운 물 속에서 사는 어류들이 물살이라고 부릅니다. 고기가 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물고기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붙인 이름인데 그래서 요즘 이제 물살이 물에서 사는 동물 그래서 물살이라고 많이 해요. 물살이들이 이렇게 죽어버리고 이제 이게 다 우리는 같은 피해자인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거 되게 충격받았던 건데 호주에서 양모 농장에서 양모가 너무 값이 떨어지니까 그냥 총을 쏴 죽였대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디 무슨 토론회 갔다가 미국에 거기 갔다 오신 분이 계셨어요. 심한영 선생님.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길 갔더니 그 공장식 축산 뭐 깨요? 뭐 이런 데였는데 총을 상품으로 나눠줬어요. 총을. 근데 그 총이 왜 필요한가 했더니 그냥 쏴 죽일 일이 많대요. 이 동물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값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키우던 양들을 이제 죽이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여기서는 무슨 패션을 부르죠. 패션 기후정의하고 패션하고 뭐 같이 하는 단체인데 어떤 생명체도 이거를 추출해낼 수 없으면 죽여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었던 거고 최대 전환은 이건 며칠 전에 경영진님과 같은 케렌시아라고 아세요? 그 스페인에서 투장 소들이 또 잔인하게 학교 나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이거처럼 우리도 이제 노동자들 에게 그런 걸 제공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들으면서 막 머리 북적북적 했거든요. 검색해보세요. 저는 되게 그랬던 거가 쉼이 필요하지만 투장의 소들한테 이런 쉼의 공간이 주어지면 그들의 삶은 나아질까? 이런 질문? 이제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뭔가 좀 이 많은 이제 기후 위기 대응 기후 활동도 이런 식의 사고가 많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건 조금 다 해야지 이런 건데 저는 오히려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가 정말 해야 될 거를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요즘 점점 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무슨 노동자들 뭐 상경수당 조율되고 노동자들 쉬어야 되고 뭐 쿠팡 노동자 죽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쉬게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딱 비정규 노동자들이잖아요. 뭐 파견되거나 이 차별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될 텐데 누구는 뭐 상급수가 바뀌게 되면 또 못 받는 사람들은 또 항상 있고 그럼 보편 권리로서 이걸 적용을 하던가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뭔가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한발짝 나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한 발짝 나가는 걸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왜냐면 우리는 이만큼 왔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효능감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이뤘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8천 민주화 된 다음에 우리 민주주의야 하면서 되게 정체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요 책은 아주 쉽게 몇 년 전에 나온 건데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노동자를 강화하고 안전한 일할 권리 보장, 주거권, 무상교통, 공공교통,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뭐 좋은 얘기 다 하는 거죠. 좋은 얘기 다 하는 건데 정부에서 하는 거라 정부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생산. 사실 이거가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고 광고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다가 이거 사고 괜찮고 아예 사면 후회할 텐데 이것도 사고 산 다음에 후회하고 이런 과정이잖아요. 없어도 되는데 사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 그러니까 광고를 없애는 것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광고는 사실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아닌데 더 소비를 촉진하는 건데 그리고 기우정리가 이거요 해주실 수 있죠 파일. 네. 이거 과학자들이 한 몇만 명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이윤이 목표가 아니라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인간의 삶의 생태계 보존과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경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래야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네. 오븐튼의 창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정책학에서 나오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걸 듣고 나서 그래 이건 가능해 뭔가 말이 돼 그러니까 공론화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이에요. 그럼 지금의 정부라든가 민주당, 국민의힘 정도에 우리 와 있을 거고 양쪽 옆으로는 그것도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렵지 않겠어? 그건 너무 급진적이지. 홍분에 이제 옆으로 갈수록 이거를 바꾸는 문제라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더 어느 한쪽으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이거가 앞으로 기후 운동도 그렇고 기후 전환도 그리고 체제 전환도 그렇고 되게 체제 전환은 너무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두가 지금의 시스템이 잘못돼서 기후위기가 오고 이런 생태위기가 오는 건데 그럼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공감을 하는데 체제 전환도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는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체제 전환. 자기 전에 했듯이. 네. 마지막으로 왔는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토론은 하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